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의 깊고 어두운 광산갱도 그 누구도 발을 들여선 안 될 폐쇄된 구역에서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굴을 파왔던 한 베테랑 광부는 그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그가 갱도 깊은 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사선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산도 검고 강물도 검고 심지어 겨울에 내리는 눈조차 검은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광산이 있는 곳이라 온 동네가 광산 가루로 덮여 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30해 넘게 굴진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대여섯 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선전방송 소리에 눈을 뜨고 검은 가루 묻은 작업복을 입고 지하 수백 미터 막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네 어르신들도 예전에 독일 광부로 가시고 또 강원도 탄광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길이다. 자식들 배불릴 길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시렸습니다. 배급날이라고 해봐야 옥수수 대여섯 대가 전부였고 그것도 제때 안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보면 쌀값은 자고 나면 올라있고 우리 아내는 그 귀한 강냉이 가루를 아끼려고 소금물에 불려 죽을 쓰곤 했습니다. 여보, 애는 든든히 먹여야지 하고 말해도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참 정이 많지 않습니까? 옆집에 쌀이 떨어지면 우리 집 옥수수라도 조금 떼어주던 그런 정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런 인심도 다 메말라갔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당의 가르침도 이웃 간의 정도 다 사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더 열심히 갱도를 파면 나라가 살고 내 가족도 살 것이라 믿으며 그 어두운 땅속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날 그 금지된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뼈마디가 시린 날이었습니다. 상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수십 년 전 사고로 폐쇄됐던 갱도 깊은 곳에 장비가 묻혀 있으니 그걸 회수해 오라는 지시였지요. 젊은 애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그 음산한 곳을 저 같은 늙은 베테랑들이 앞장서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죽기야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갱도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이었지요. 구석에 처박힌 낡은 궤도차 밑을 들춰보는데 먼지가 잔뜩 앉은 조그만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열어보니 왼 손바닥만 한 기계와 테이프가 들어있더군요. 그게 바로 남조선에서 넘어온 라디오였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걸 들키면 아오지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 금지된 물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궁금증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날 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몰래 소리를 죽여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치익치익 소리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아,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맨날 남조선 사람들은 미제 승냥이 밑에서 굶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도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 넘기며 고생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그 아픔을 똑같이 겪었을 텐데 세상에. 남쪽 사람들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우리가 평생 속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파온 그 깊은 갱도가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지금 옥수수 죽도 못 먹어서 얼굴이 노란데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내 청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세상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충성 노래는 소음처럼 들렸고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선동 멘트는 기가 막힌 거짓말로만 느껴졌지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광산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군소리 하나 없던 착한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장마당에 나갔다가 보위부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팔러 나간 낡은 구리 전선을 도둑질한 거 아니냐며 몰아세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갱도에서 수십 년 일하며 조금씩 모아둔 패자재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0년 넘게 광산에서 뼈를 묻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도둑 취급하느냐 며 아들이 대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보위부 사무실로 달려가 무릎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굴을 팠던 제 훈장과 증명서를 내보이며 애원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훈장이 밥 먹여주네 하며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자식 귀하게 키우든 나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를 맞고 돌아와 끙끙 앓는 아들의 등을 닦아주며 결심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 힘든 이 땅에서 자식 새끼 매 맞는 꼴이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죽더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여러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든 내 집,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피난길 떠나실 때 그 막막함이 그러하셨겠지요. 하지만 매 맞고 돌아온 아들의 힘없는 어깨를 보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놈 앞길에 검은재만 묻히게 할 수는 없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우선 탈출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그동안 목숨처럼 아꼈던 가재도구들을 하나둘 팔아넘겼습니다. 아내의 유품이었던 낡은 시계까지 내놓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이게 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미천이다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브로커를 만나 돈을 건네고 날짜를 잡는 동안에도 혹시나 보위부에 들킬까봐 밤잠을 설쳤지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뒷산에 계신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끝까지 이 고향 땅을 지키셨던 분들인데 이 못난 아들은 이제 그 곁을 떠나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봉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제 자식만큼은 사람 대접 받는 곳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는 길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길로 내려와 마지막으로 고향집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 손때 묻은 작업 연장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조각들 같더군요. 여러분도 정든 집을 떠나올 때의 그 심정 잘 아시지요?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 사선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매섭게 불더군요. 함경북도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아서 살을 애는 듯한데 오히려 그 거센 바람 소리가 우리의 발소리를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강물에 휩쓸려 서로를 놓치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지요. 강가에 다다르니 저 멀리 국경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번쩍이며 강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군요. 내 평생 광산에서 무너지는 돌더미 아래서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싶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강 다리 건너며 피난 가던 분들 심정도 이처럼 절박했을까요? 드디어 발을 담근 두만강물은 차갑다 못해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뼈가 시리다 못해 마비가 오는 것 같았지요. 60 가까운 나이에 그 물살을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목소리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깨 섞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공기를 찢는데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앞뒤 잴 것 없이 강바닥을 기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이름도 모를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저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살얼음판을 깨며 기어이 중국 땅 흙을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온몸이 떨려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건너온 검은 강물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더군요. 자유가 뭔지,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젖은 옷이 얼어붙어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도 지옥이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어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나요? 공안이 떴다 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면 죽음뿐이다라는 생각에 밤마다 악몽을 꿨지요. 다행히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마음씨 좋은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네 어머니처럼 인자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우리 부자의 꼴을 보더니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어디서 왔나 하시며 뜨끈한 강냉이죽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을 받아드는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고향에서 먹던 그 거친 죽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그건 사람의 정이 담긴 맛이었지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근처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남의 나라 땅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니 그저 벙어리처럼 땅만 보고 일했지요. 가끔 공안 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들과 함께 옥수수밭 속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만주 땅에서 숨어 살던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숨죽여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 선교사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한국으로 가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머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갈 것인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현대판 출애굽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60에 말도 안 통하는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헤치고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때로는 짐칸에 숨어 며칠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전 처음 보는 열대 밀림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직 하나, 여기서 잡히면 우리 아들은 끝이다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등성이를 타야 하는데 무릎 관절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까요? 묻는 아들의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내가 네 짐이 되면 안 되지.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네 어르신들 피난길에 아이 업고 보따리 지고 수백 리 길 걸으셨던 그 정신으로 저도 버텼습니다. 태국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던 분들이 보이더군요. 그분들이 내미는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나중에 태국 수용소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양복깃에 달린 작은 태극기 배지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이 태극기 휘날리며 진격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아, 저게 내 나라구나. 나를 지켜줄 진짜 내 나라가 저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내려다본 구름 위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곧 밟게 될 대한민국 땅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남조선인가?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어 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지요. 여러분, 하나원에서 나와 처음으로 마트에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포대와 사계절 내내 넘쳐나는 과일들을 보며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은 강냉이 죽도 없어서 죽어가는데 하는 생각에 미안하고 감사해서 목이 메더군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 마시며 단지 마당을 쓸 때면 광산의 그 검은 먼지가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은요, 기술을 배워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매 맞지 않고 굶지 않고 자기 꿈을 펼치며 사는 걸 보는 것, 그게 제가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넌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걸 이루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곤 합니다. 무상광산의 그 검은 산들이 여전히 그대로인 걸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드니 고향 산천이 더 그리운 법 아니겠습니까? 명절이면 임진각에 가서 북녘 하늘을 보며 술 한잔 올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잘 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장성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지요. 우리 세대가 겪은 분단의 아픔,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요. 제가 갱도 깊은 곳에서 그 라디오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속고 살았을 겁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통일이 되어 고향 무산의 검은 산에 푸른 나무를 심으러 가는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이 소중한 자유를 만끽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탈북 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